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최이나 책방의 최이나 대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의 북토크예요. 저희 책방에서 하는 북토크를 제가 다 열심히 알리지만 특히 이 책은 되게 열심히 알렸는데 혹시 알까 모르겠네요. 그렇게 한 까닭은 하여튼 우리 이 임하영 저자의 생각, 이야기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이게 뭐랄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자극, 영감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임하영 저자입니다. 인사할래요?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애기같이 얼굴이 이런데 20몇 된 청년입니다. 처음에 저랑 알기 시작한 지도 한 5년째쯤 됐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방송인 그리고 작가인 손민아 씨 소개로 대단한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만나보니 역시나 본인이 앞에 있어서 좀 그렇지만 되게 이 보석 같은 청년이네. 이 친구가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이라는 책을 냈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공부하고 있죠? 네, 지금은 미네르바라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포스팅에도 썼지만 책 제목대로 유치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요새 홈스쿨링 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언스쿨링에 가깝다고도 그러죠?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홈스쿨링도 가정마다 다들 스타일도 다르고 방식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은 좀 커리큘럼이나 그런 전통적인 학교의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유롭고 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저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어서 2017년에 처음 책이 나왔을 때 저희 책방에서 부탁했잖아요. 네. 그때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두 분이 출판 편집자셨다고? 저희 아버지는 번역 일을 하셨었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편집자였었죠. 그래서 결혼을 하실 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이 오래 합니다. 결혼을 하실 때 딱 그렇게 생각하셨던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결혼 전부터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셨고 제가 한 6살, 7살 그때쯤 되던 해에 최종적으로 그런 홈스쿨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물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도 이렇게 하겠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6살 때 제가 부모님과 집에서 공부를 해보겠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30분, 40분가량 우리 임하영 저자로부터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요. 본인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들을 건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7년에 처음 책을 냈는데 올해 개정판을 냈어요. 그죠? 왜 냈죠? 개정판을 왜 쓰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첫 책이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이 제목인데 제가 이제 학교를 처음 다니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제목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대신에 이제 그러면 왜 학교를 가게 됐고 어떻게 가게 됐고 어떤 학교를 가게 됐는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2017년에 첫 책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의 2021년까지에 어떻게 지냈고 어떤 생각을 했고 또 어떤 학교를 가게 됐고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첫 5곡 정도를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혀 안 다니고 대학을 처음으로 이제 학교로는 간 거죠. 네. 그 학교가 이제 미네르바라는 학교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저희 할머니는 미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네. 그런 학교입니다. 네. 요새 대학의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과연 지금의 대학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런 논의 중에 이제 미국에서 한 6년 전에 처음 세워졌죠. 네. 그 혁신적인 대학의 모델처럼 얘기가 되는 학교입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는 곳이. 그래서 우리 임하영 저자가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간 곳이 그 학교였는데 도대체 2학년이죠? 네. 네. 그 얘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오래전 이야기보다는 좀 최근 한 4, 5년간 어떻게 지냈고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최인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 책이 2017년에 나오고 제가 이제 2021년에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학교에 들어갔나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학교를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진학보다 진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었고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이제 뭐에 재능이 있는지 충분히 고민해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부 과정의 공부가 필요하면 학교에 가고 굳이 뭐 필요하지 않다면은 가지 않아도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10대 시절 내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살에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이라는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친구들은 다 대학에 갈 나이였고 실제로 대학에 갔는데 저는 막 내가 지금 당장 대학에 가야 된다거나 뭐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좀 20살 때부터 한 22살 정도 때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많은 뭐 스터디도 하고 막 책도 읽고 사람들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막 인턴도 해보고 그런 경험을 이제 계속 했었는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꾸준하게 했던 스터디가 경제 정책을 공부하는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국회의원회관인데 이 모임이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회관에서 같이 이제 책을 읽고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장소가 의원회관인 이유는 의원회관이 이제 공짜예요. 세미나실을 빌리는데 그래서 의원실 직원이거나 뭐 보좌진이거나 그러면 장소를 공짜로 빌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스터디에 이제 뭐 보좌진들도 있고 기자들도 있고 뭐 일반 직장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읽거나 아니면 경제정책에 관련된 특강을 듣거나 그러면서 막 이런 주제들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때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아까 최인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막 산업 정책이 무엇인지 뭐 한국은 어떻게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했는지 9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주제들에 대한 책을 꾸준히 읽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나는 나중에 정책을 만들고 싶은데 그 정책이 실현되는 그러니까 매개체는 항상 정책은 정치를 매개로 실현이 되니까 나는 정치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프랑스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책에도 살짝 나오긴 하는데 제가 홍세화 선생님과
르몽드라는 프랑스 일간지를 읽는 공부를 계속 했었고, 또 제가 18살 때 혼자 유럽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 받은 어떤 프랑스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만난 고등학생들은 막 카페에 앉아서 대여섯 시간 동안 막 까미가 어쩌고 사르트르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되게 현학적인 그런 막 대화를 막 끊이지 않고 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막 바칼로레아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난 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고 싶다, 좀 정교하게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프랑스에 마침 또 유명한 정치 철학자 막 루소, 알렉시스, 토크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 프랑스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장점은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년에 막 한국 돈으로 30-40만 원 정도만 내면은 공립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프랑스에 가서 정치학을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막 관련 책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이제 불어 공부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2019년 3월에 제가 미국을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같이 스터디에 있던 그 보좌관님 중에 한 분이 본인이 갑자기 그 국회에서 일하다가 좀 그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자기가 국회에서 일할 때는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한 10년 넘게 그 직장을 옮기니까 너무 되게 널널하고 처음으로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미국에 같이 가자. 그래서 너가 만약에 나랑 같이 가서 막 통역도 하고 비행기표도 예매하고 막 호텔도 예매하고 그런 걸 해줄 수 있으면 내가 너의 비행기표를 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기회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2019년 3월이었고, 흔히들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다들 가는 투어 코스처럼 그냥 아마존 갔다가 뭐 페이스북 갔다가 에어비앤비도 가고 구글도 가고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한국인 엔지니어들도 만나고 막 사업하시는 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들었던 말이 도대체 왜 프랑스를 가냐, 미국 여기 스탠퍼드를 가라, 캠퍼스가 여의도의 5배다, 여기로 와야 되지 않겠냐 공부를 하려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뭐 불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프랑스로 간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돌아와서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제 학교를 고르는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미국에서 막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 거기 만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이제 들은 몇 가지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좀 진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첫 번째로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시절 내내 이제 세상을, 어떤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정책을 만들고 뭐 법을 고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한국 사회를 아주 조금이나마 막 인턴도 해보고 그러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법과 제도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에 여러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천천히 보수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사회 변화를 맨 앞장서서, 그러니까 맨 앞단에서 이끄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실리콘밸리를 딱 보고 그건 과학과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변화를 이제 맨 앞단에서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처럼 이끌 수는 물론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싶다. 그런 어떤 디지털 세상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했던 생각은 이제 다양성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캘리포니아가 특히 굉장히 이제 다양한 곳에서 온,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혁신이 어떻게 탄생하나, 어떤 새로운 것이 어떻게 탄생하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전에 아예 없던,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것을 만들고 뭐 발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혁신이 일어나는 또 다른 방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전에 많이 결합해보지 않은 두 가지를 결합을 시키면 그게 혁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농업과 기술을 결합시킨다든가 어떤 뭐 여태까지 결합해보지 않은 그런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혁신을 내가 만들어내는데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다양성이 살아있는 곳에서 좀 공부하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에서 뭐 다양한 문화에서 온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제 내 생각을 부딪히고 견주어 보고 토론해보고 때로는 싸워도 보고, 그래야 이제 나도 이제 새로운 두 가지 어떤 뭐 전에 결합해보지 않은 분야를 쉽게 결합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두 번째로 했고요. 세 번째로는 좀 나에게 지적인 자극과 성장을 주는 시스템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여기에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친구들도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저는 어떤 그러니까 특출나고 훌륭한 교육자 한 사람이 있는 곳에 가는 것보다 좀 학부 수준에서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 가는 게 더 어떤 저 자신에게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어떤 그 대학 수업에 막 청강도 해보고, 제가 관심 있는 정치학 수업 뭐 이런 거 청강도 해보고, 또 막 도덕경이랑 라틴어 이런 거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막 1년 동안 공부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낀 결론은 일단 한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좀 교수 한 사람한테 지워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을 제대로 어떤 가르치고 피드백을 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학생에게 최대한 맞춰진 그런 지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어느 단계에서는 이만큼을 주고 뭐 어떤 피드백을 주고 어떤 과제를 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수 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수백 명 혹은 수십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그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한 학기에 딱 2번의 좀 큰 시험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지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나의 어떤 지적인 자극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까 첫 번째로 디지털 리터러시, 두 번째로 다양성, 세 번째로 지적인 자극과 성장을 주는 시스템, 이 세 가지 이제 기준을 고려했을 때 과연 프랑스의 공립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사회가 굉장히 한국 사회에 비해서는 다양한 사회이긴 한데, 거기도 이제 계층이 엄청 심하고 막 학벌도 심하고 이제 어떤 사회적 그 계급이 다르면 막 별로 어울리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아주 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 측면에서 그 사회가 과연 미국 사회보다 더 다양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또 프랑스의 공립학교에 가면 물론 이제 고전과 라틴어, 글쓰기 이런 건 많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것은 또 전혀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학생들 개개인에게 자극과 성장을 주는 시스템이 있나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본 결과 나는 그 미국에서도 특히 좀 서부에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 결론을 내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미네르바라는 학교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미네르바에 다니는 학생들도 그때 만나본 적이 있는 상태였고, 제가 지원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준을 이제 대입을 해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적절하고 잘 맞는 학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미네르바에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근데 미네르바가 합격률도 낮다고 하고 나를 붙여줄지 안 붙여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SAT랑 토플 같은 시험을 이제 혼자 같이 공부하면서 2019년 하반기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을 했는데 붙었고, 그 장학금도 이제 많이 준다고 해서 이 학교에 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등록금과 이런저런 기숙사비를 합쳐서 한 1년에 한국 돈으로 3,3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한 3천만 원 정도를 장학금이랑 교내근로랑 대출이랑 이런 거 학교에서 다 패키지로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를 줘가지고 이 학교는 내가 다닐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2019년 12월에 2020년 12월에 미네르바 2019년 12월에 미네르바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학교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학년 때는 정규생이 4가지 과목을 들어요. 그래서 그 Formal Analysis, Empirical Analysis, Multimodal Communications, Complex Systems 이렇게 돼 있는데, Formal Analysis는 약간 그 컴퓨터 공학의 아주 기초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통계, 알고리즘, 최적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걸 아주 맛보기로 잠깐씩 배우고, 그 다음에 Empirical Analysis라는 수업에서는 이건 약간 좀 자연과학적 수업인데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여론조사나 서베이 같은 건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걸 1년 동안 공부하고요. 또 멀티모더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수업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그래서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그런 세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디오, 멀티미디어 아니면 게임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했고, 네 번째로 컴플렉스 시스템스라는 그 수업은 사회과학과 비슷한 수업인데, 사회과학스러운 수업인데 그 사회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거기서 어떤 복잡한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경로 의존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추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수업과 과제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맨 피라미드 아래쪽에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네르바에서 1학년에 배우게 되는 그 개념 혹은 사고의 습관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샷 표시가 붙어 있고 이제 한 수업당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의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걸 수업 때 이제 다양한 맥락에 적용시켜보고
그다음에 과제에서도 또 새로운 맥락에 또 적용을 해보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해시태그 right problem이라는 HC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정의를 하는 어떤 그 법을 배우는 그 HC예요. 그래서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단 초기 상태와 초기 상태가 이런데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이 어딘지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 있는 장애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어떤 제약 조건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의 범위는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정의를 해야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런 이제 HC를 수업 때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채점 기준인데요. 1점은 이제 완전 이해하지 못하면 1점이고 2점은 이제 굉장히 이 개념에 대해서 얕게 이해하면 2점이고 3점은 이제 정확히 이해하면 그럭저럭 이해하면 3점이고 깊이 이해하면 4점이고 저는 5점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교수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 개념을 과제에 적용하면 5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코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이제 과제의 일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교수님이 달아준 코멘트고 여기에 해시태그 right problem 하고 3점이 떠있죠. 그래서 그 초기 상태와 목표치를 잘 규정을 했지만 그 장애물을 정리한 부분이 별로 정교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 이런 코멘트들을 이제 과제가 한 대여섯 페이지 정도 과제를 하면 교수가 이런 코멘트들을 옆에 막 한 10몇 개씩 이제 학생들별로 개개인으로 다 달아줘요. 그러면서 점수를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미네르바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따로 없고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런 점수가 하나씩 나오고 또 과제를 통해서 이런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그 매 수업에 이제 수업이 시작할 때 쪽지 시험이 있고 수업이 끝날 때 쪽지 시험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교수가 이제 내가 얼마나 이 개념을 잘 이해했나 이런 것들을 다 채점을 해서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과제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미네르바는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왜 같은 도시에 모아놓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한 학년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다 모여가지고 기숙사 하나에 살면서 이제 1학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고 2학년은 뭐 서울과 인도 이런 식으로 그 150명 다 같이 전 세계로 옮겨 다니면서 4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의 어떤 그런 수업이나 피드백 그런 것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그러니까 그 학생과 학생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은 같이 기숙사에서 살면서 오프라인으로 막 같이 밥도 해먹고 어떤 과제도 같이 하고 또 서로 그러니까 50개국 막 넘게 해서 온 다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 대해서 너네 나라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어떤 의견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미네르바의 친구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좀 수업 시간에도 자기 의견을 굉장히 그게 어떤 신빙성과 설득력이 있든 없든 굉장히 자신 있고 강하게 피력하는 편이고 또 미국에서는 학부 중에 인턴십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한국과 달리 좀 요즘에는 한국도 많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좀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커넥션이나 인맥을 통해서 그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그래서 이제 대신에 그 회사 안에서 이제 못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일을 못했을 경우에 피드백은 굉장히 확실하고 해고도 자유롭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하지만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신뢰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 그런 추천 위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부터 다들 이제 네트워킹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전투적으로 막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막 링크드인 메시지 보내고 막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또 많이 배우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4년마다 4년에 7개 도시를 옮겨 다니는데 그 도시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나 그런 걸 보면은 시빅 프로젝트라는 걸 한 학기 동안 해요. 그래서 그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을 때는 저 말고 이제 다른 4명의 팀원들과 겐슬러라는 건축회사 같이 시빅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겐슬러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설계한 회사인데 거기랑 같이 어떤 코비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어떻게 다시 디자인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장소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한정지어서 막 그 사람들이 줄 서는 걸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 환승 프로세스를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비행기를 안 놓치고 바로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했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막 사무실도 가서 회사 사람들이랑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이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약간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되게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이제 좀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로 정했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뭔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추고 싶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내가 정책을 나중에 만들고 싶은데 그게 좀 데이터 없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것 같다 이게 맞다 그렇게 이제 내 생각에 의해서만 정책을 만들면 좀 그 결과가 굉장히 사회 전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싶다. 거기에 필요한 이제 굉장히 좋은 도구가 컴퓨터와 통계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전공을 정했고 저는 이제 한 30대에서 40대 정도까지는 좀 일반 회사나 기업에서 일하면서 좀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유는 어떻게 창출하는지 그런 것을 좀 익히고 싶고요. 한 50대나 아직 이런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좀 그런 경험과 어떤 내공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때 좀 공공부문으로 가서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그게 지금의 막연한 계획이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제 굉장히 생각을 선명하게 하고 막 계획도 확실하게 짜고 막 그런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이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면서 좀 순간순간 오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대신에 인생 전체는 좀 어떤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좀 흘러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왜냐면 2년 전에 제가 지금의 저도 제가 미네르바에 다니고 막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또 1년 후를 예측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전체는 좀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자. 이게 지금 저의 인생의 모토 같은 겁니다. 네.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익히 알고 있던 내용들도 상당히 있었지만 얘기를 들으면서도 또 이제 궁금해지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우리식으로 보면
대학에 가도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놓은 거가 문과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에 가서 소위 이과, 과학을 수강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교는 아예 디자인을 할 때 커리큘럼을 이제 우리식의 뭐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분명하지도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다 융합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학년 때 전교생이 똑같은 과목을 듣도록 똑같은 4가지 수업을 듣도록 돼 있어서 네. 뭐 본인이 막 뭐 이게 수학이 죽어도 싫다. 그래도 뭐 통계나 이런 것들 해야 되고. 네. 네. 그냥 어떤 완전히 이과 친구들도 이제 현대미술 작품 보면서 세 페이지 에세이 써야 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이마영님은 사회과학 책을 주로 많이 읽었고 그래서 수학 공부는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맞아요. 짐작이 돼요. 미적분 했을까 싶은데 그 수업 따라갈 만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이 나오고 나서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네. 그 기자분이 그 책에 보면은 수학에 관련된 수학을 이제 포기할 자유 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유효하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수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기초가. 네.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적분으로 고통받고 있죠. 친구들이 많이 도와줍니까? 네, 친구들이 많이 도와주고 친구들이 없었으면 뭐 정말 아마 못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학교 측에서 수업은 저하고도 전에 얘기를 했지만 수업은 뭔가를 배우는 거는 온라인의 인터랙션으로도 돼. 그런데 이제 그 또래들끼리, 동기들끼리의 인터랙션은 오프라인이어야 해. 네. 라는 생각으로 디자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죠. 네. 여러 국가에서 서로 다른 백그라운드와 다른 제도 속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뭔가를 해결도 하고 협법도 찾고 그렇게. 네. 우리 저 이마영 님도 많이 도와줍니까? 저는 사실 도와줄 게 딱히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서울살이. 네. 서울에서 이제 뭐 쿠팡 주문해달라, 배달 시켜달라 이런 거 많이 도와주고. 네,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기 질문이 올라왔어요. 학교를 다니지 않다가 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어떤지, 힘든 거 혹은 오히려 더 좋은 거? 그게 미네르바 자체가 워낙 특이해서 또 일반 그게 일반 학교를 다니는 경험이랑 어떻게 또 그게 얼마나 호환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긴 한데요. 네. 학교를 다닐 때 장점과 동시에 단점, 그러니까 그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일단 공부해야 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공부해야 될 게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누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피드백도 너무 막 세세하게 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그 단시간 내에 그러니까 많은 양의 어떤 그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그러니까 막 후다다다닥 막 어떻게든 쑤셔 넣으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충분히 내 것으로 소화하거나 어떤 거기에 내가 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는다거나 어떤 생각할 시간은 또 굉장히 부족했다는 편이죠. 너무 과제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네. 또 영어로 하기 해서 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시간이 충분히 오래 자기- 걸렸던 경우도 있고 자기 생각과 뜻을 충분히 펼치기에.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나도 바로 다음 수업을 예습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다시 막 반추하면서 이 사람이 막 틀린 것 같은데 과연 유효한가 막 이러면서 그런 좀
고민을 할 지적인 여력 그런 게 좀 하나 더 네. 있었죠. 여기서 질문 받기 전에 비슷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 얘기 하나 짚고 여러분들 질문 다시 답할게요.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오늘 토크를 앞두고 우리 이나영 교사가 책방에 왔었고 그때 저한테 노트북을 아예 다 까고 보여줬어요. 자기가 이 점수 몇 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학교가 왜 혁신적이라고 하는지를 그날 저는 조금 느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각 대학들이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 시스템 준비 없이 그냥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 저자가 설명을 덧붙이겠지만 그 정말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코멘트 하나까지 다 기록해서 거기에 교수가 아 너는 이거 그냥 그 겉에서 조금 얇게 제대로 모르고 겉핥기로 아는 것 같아부터 시작해서 주관식으로 다 코멘트 단 것들이 빽빽하게 거기 다 떠요. 그래서 너는 2.5점이야, 뭐 3.5점이야 이런. 그게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지식을 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까지는 그런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갑자기 글로 내몰린 거지만 그 이후에라도 이런 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이걸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그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네. 거기 선생님들이 코멘트하고 점수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기잖아요. 네. 과목당 그래서 너는 A야 B가 아니라 한 과목에도 평가하는 게 뭐 굉장히 문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수긍이 갔을까? 아, 이 선생님이 나를 잘 파악했구나. 일단 수업 때 나오는 점수가 있고 과제 때 나오는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4과목을 일주일에 2번씩 한 과목당 총 8번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해서 다 녹화가 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매 수업당 한 4점 읽어봐야 되는 리딩이 한 A4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걸 읽고 수업에 딱 들어가면은 그 리딩을 제대로 이해했나 쪽지 시험을 보고 막 한 4분 그러니까 동안 예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학생이 예습이 다 돼 있다는 걸 전제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수가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퍼실리테이터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러면서 논의를 주도해가는 쪽에 가깝고 네. 또 수업이 끝날 때는 또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나 또 쪽지 시험 같은 걸 또 봐요. 네. 그러니까 매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8개씩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 수업 프랩폴이라고 하는데 수업 시작할 때 본 쪽지 시험은 채점될 수도 있고 수업 끝날 때 본 쪽지 시험은 채점될 수도 있고 수업 중간에 뭐 내가 37분 25초에 말한 뭐 코멘트가 채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받는 코멘트가 있고 근데 수업 때 받는 코멘트는 저는 이제 2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왜냐면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거를 점수를 매길 때 그분들이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친구가 아직 영어가 뭐 아주 편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감안하세요? 아니면 그건 얄짤없어? 그래서 다들 잘해가지고 영어를 예, 그 미국 네. 친구가 아니어도. 네, 다들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점수는 근데 수업 때 받는 점수는 가중치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런데 과제를 해서 받는 점수는 가중치가 엄청 높아요. 네. 피드백도 더 세세하고 그래서 그 과제 때는 진짜 내가 그러니까 노력하고 이해한 만큼 시간을 들여서 과제를 하는 거니까 네. 그때 받는 점수는 아 그래 수긍이 많이 갔죠. 그래서 한 과목당 수강하는 사람들이 18명 너무 많죠. 교수가 일일이 다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하려면. 그러니까 최대 18명이라고 돼 있긴 한데 네. 가끔씩 뭐 20명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막 15명인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들인데 미네르바에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거, 또 홈스쿨링을 하고 첫 학교 경험인데 적응하기가 괜찮았냐 하는 비슷한 얘기들. 힘들었던 거는 좀 영어로 읽고 쓰기, 그 다음에 또 기숙사가 되게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안 좋은 동네에 있거든요. 치안이. 네. 그래서 사람 죽는 것도 보고 총소리는 맨날 들리고 사이렌 소리도 막 일주일에 뭐 한 4-5번씩 들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도시에 던져놓고 잘 살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 살아남아라. 네. 밥도 혼자서 해먹고 다 카페테리아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만 있어요. 방만 있죠. 방이랑 화장실만 있고 알아서 잘 살아라. 그냥 그럼 여기 지금 2학년 첫 학기를 서울에서 보내잖아요. 네. 그럼 여기 서울은 천국이겠다. 그죠. 배달도 안전하지, 사고 뭐 배달도 있지, 그쵸. 먹을 것도 많지. 첫 적응하니까. 적응 그러니까 조금 좀 이질적인 느낌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또래 집단하고 보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여태까지. 또 좀 가장 친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른들. 저보다 뭐 한 7, 8살 많은 형 누나들 제가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저보다 이제 2-3살 어린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제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랑 한 10년 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막 같은 문화 컨텐츠를 공유한 것도 아니고 비슷한 노래를 들은 것도 아니고 막 공감대가 네. 그래서 이제 케이팝 이런 것도 미국 가서 주변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처음 듣게 되고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다들 잘 지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학교를 안 다니다가 처음 학교를 들어간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학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뭐라 그래야 될까? 배우는 그 공동체 같은 데는 계속 본인이 또 찾아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뭐 또 힘들었던 걸 꼽자면 이제 피드백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게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게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좋으면서 동시에 매우 고통스러워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야기 잘 들으셨다 그랬고요. 지금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큰 유대감을 맺고 영향력을 주신 분이 계신지. 그러니까 뭐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되게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되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 좋은 그러니까 선생님 혹은 멘토 혹은 좀 그러니까 한 10살 뭐 혹은 5살에서 10살 정도 좀 더 많은 좀 선배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게 좀 저의 가장 큰 왜 그런 행운인 것 것 같아요? 같은데 왜 그런 행운이 본인한테 온 것 같아요? 제가 호기심이 있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고 그런 모임을 열심히 찾아다녔고 네. 또 글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또 20살 넘어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책, 그러니까 2016년에 쓴 원고가 2017년에 나온 건데 그때 쓴 글들을 보면서도 그때 참 용감하고 생각이 선명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좀 경제 공부나 어떤 데이터 공부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좀 그러니까 전까지는 세상에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있고 좀 흑백으로 많이 세상을 봤었다면 좀 이제는 회색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섞여 있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 또 그 안에 있는 좀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이제 대화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같이 미국에 갔던 스터디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영향을 많이 줬던 편이고 그 어른들이, 그 선배들이
왜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 나타났으면 또 왜 뭐랄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내가 답을 할까? 왜냐면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참 잘 되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걸 가진 게 있다면 좀 보태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정체가 뭐냐면 이쁘거든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했어요. 이미 해서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어서 막 글로 애써서 가는 것이 되게 예쁘고 나는 저한테는 되게 보석같이 보여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태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른 어른들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다음에 미네르바에서 만난 친구들 얘기인데 인상적인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그냥 막 하이킹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뭐 코파운더랑 뭐 막 사이가 틀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금이 없었고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뭐 막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저보다 막 한 3살, 2살 어린데 막 벌써 막 그 정도 이제 사회에서의 경험치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되게 백그라운드가 좀 많이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예 완전 산골에서 막 지내다가 해외 처음 나와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막 수학을 막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미 뭐 막 머신러닝 막 이런 거 다 통달하고 막 자기가 뭐 모델도 만들어보고 막 그런 되게 컴퓨터 쪽으로 뛰어난 친구들도 있었고 네, 다양했어요. 그러면 설득 얘기한 것도 같은데 나 이마영은 왜 뽑힌 것 같아요? 학교는 나의 뭘 보고 뽑은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약간 좀 삶의 궤적이랄까 그런 게 되게 특이하기도 하고 또 특이하게 본 거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언스쿨링으로 공부하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네. 또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때 당시에 관심사에서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뭔가를 항상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책 쓴 것도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한창 뭐 남북관계나 뭐 어떤 그런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을 때는 링크라고 그런 NGO에서 막 인턴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좀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활동을 해본다든지 어떤 공부를 더 해본다든지 거기에 직접 가본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던 게 그러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 미네르바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라고 혹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뭐 조언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조언을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그 당시에 관심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남들보다 한 걸음 더 깊이 좀 하고 들어서 어떤 기록을 남긴다든지 뭐 일을 해본다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미래에 이제 아까 정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질문인데 그래서 이루고 싶은 사회가 어떤 건지 저는 그냥 잘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생각이 선명화되고 싶다고 했던 생각은 뭐예요? 생각이 선명하던 시절에는 선명하던 시절에도 되게 추상적으로 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빈부격차를 줄이고 싶다고 막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좀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나의 견해를 좀 유보하고 싶다. 그게 저의 생각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좀 제가 좀 더 구체화된 문제의식을 가지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일을 해보든지 공부를 나중에 사회학을 더 하든지 해서 내가 진짜 이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하고 싶다. 그런 게 생기면 그때 뭐 일을 그만두고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더 해서 그러니까 사실 뭔가 다들 엄청 거창하게 바꾸고 싶어도 또 경로 의존성도 있고 막 그런 사회가 굴러가던 방식도 있고 그래서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조그만 거 하나라도 의미 있는 거 하나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독서 목록이 또 심상치 않아요. 책은 어떻게 읽었어요? 어떤 책들을 어떻게 읽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냥 그러니까 관심 가는 대로 많이 읽었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점점 책을 읽을 때마다 좀 무령이 더 구체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왜 경제 성장을 했나 그런 책을 이제 읽다 보면 그럼 왜 뭐 그때 한국보다 더 잘 살던 뭐 동남아시아는 왜 뭐 성장을 하지 못했나 한국만 산업화를 하지 못했나 그런 의문도 생기고 그럼 그게 뭐 지정학적 요소인가 냉전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뭐 한국이 워낙 좀 평등한 사회여서 그랬던 건가 뭐 전쟁으로 인해서 막 모든 산업 기반이 다 파괴되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신분 양반 로비 이런 것도 막 많이 사라지고 또 막 농지 개혁을 통해서 막 땅도 막 골고루 많이 분배됐었고 그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좀 질문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좀 독서를 조금 더 한 걸음씩 더 파고드는 방식으로 많이 했었죠. 그런 질문을 던지고 또 거기에 답할 것 같은 책들을 찾아서 읽고 그게 재미있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보니까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좋은 시절이었죠. 네, 좋은 시절이었어요. 우리 이마영님처럼 홈스쿨링으로 공부하는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권해주고 찾아서 할 싶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뭐 직접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간접 경험이 또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인생을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이제 최대한으로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찾으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보고 알고 있는 세계가 넓을수록 그러니까 그걸 찾기가 더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가 굉장히 좁으면 그 선택지도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10대 시절 동안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나, 뭘 잘하나 어떤 내가 조금이라도 해본다든지 경험해본다든지 관련된 책을 읽어본다든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런 좀 선택지를 굉장히 좀 최대한 크게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홈스쿨링도 학교를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꼭 뭔가를 배우는 공부 말고 사회성이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면 이 사회성, 특히 친구를 사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고?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또래 집단과 보냈던 시간은 굉장히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물론 또 친한 친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뭐 많지는 않았고 동갑내기 친구들 한 2-3명, 3-4명 어떻게 사귀었어요? 교회에서? 교회도 조그만 교회여서 그렇게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고 대신에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뭐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같이 뭐 대외 활동 같은 거 한다든가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되게 친하고 끈끈한 친구들이 몇 명. 근데 언스쿨링을 했다 그래서 그 하영군 부모님하고만 공부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부모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끼리 또 모여서 나는 영어를 가르쳐주고 누구는 또 뭐 국어를 가르쳐주고 이렇게도 했죠. 네.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보태면 우리 여기서 북토크 했던 게 4년 전인가요? 4년 전에 처음 네. 책이 나왔을 때니까 그때 우리 이마영 저자의 부모님도 오셨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공부는 부모님이 끼고 이렇게 가르치셨을 것 같은데 친구는 어떡하냐. 학교를 가야 친구를 만날 텐데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하셨던 대답이 제가 지금까지 안 잊혀져요. 뭐라 그러셨는지 혹시 알아요? 친구가 또래들도 친구지만 이제 그 본인들, 당신들이 생각하실 때 아이에게 제일 좋은 친구는 우선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말씀이 참 잊혀지질 않아요. 좋은 친구셨어요? 네. 맞아요. 이게 같은 나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이런 건 또 조금 약해, 아무래도 뭐 부족하겠죠? 대신에 어디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임에 갔다가 또 저런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만나지는 몇 살 터울이 좀 많은 그런 친구들은 또 다양하게 많이 사귀었지 싶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현재 사회생활 중인 20대인데 미나르바를 알고부터는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준비를 해서 미네르바를 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렇죠? 무엇을 공부하고 싶으신지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저희 학년에 되게 늦게 오신 분이 한 분 있긴 해요. 그분은 저도 한 3년 정도 늦게 간 편인데 학교를 그분은 저보다 미국 사람인데 90년생이에요. 저보다 8살이 많은데 저랑 같이 1학년으로 2020년 입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뭐 뇌과학이나 이런 거 공부를 했었는데 미국 대학에서 학교를 마치고 일하고 있다가 준비해서 다시 본인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거 공부하고 싶다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경험이 또 독특하기도 하니까 여기가 대학원 과정도 있어요? 학사도? 대학원 과정도 있긴 한데 1년짜리로 들었는데 그건 그냥 온라인으로 막 같이 옮겨 다니는 건 아니고 다음 질문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때 여전히 홈스쿨링을 택하겠냐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홈스쿨링을 할 때 이끌어주신 분이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었을까요? 보통은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홈스쿨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쭤본다고. 또 부모님께서는 함께 시간을 해주실 수 있는 직업이셨을지. 이 질문하신 분은 워킹맘이어서 사교육이 보육이자 교육인 저로서는 부러워서. 그죠. 아무래도 제 부모님이 그렇지. 시간을 우선 같이 많이 내실 수 있는. 아마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머니도 결혼 후에 계속 일을 하셨어요? 엄마가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교육 때문에? 네, 아마도.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그걸 가르치신 거죠? 제가 어렸을 한 10대 초반, 초등학생 나이 때는 좀 오전에는 제 부모님이랑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었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번역하는 일을 하셨는데 영어 책을 한국어로.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가정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지 잘 모르겠는데 온 가족이 한 5시 40분쯤에 일어나서 6시부터 한 8시까지 아빠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하고 우와. 8시 뭐 밥 먹고 이제 오전에는 이제 엄마가 내주신 숙제 받아쓰기 뭐 이런 거 하고 오후에는 그냥 시골에 살아서 그냥 밖에 나가서 장수풍뎅이 잡고 그러면서 뭐 그러면 그 오전에 그렇게 내내 가르치려면 부모님도 또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좀 많이 내실 여건이 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미네르바 얘기인데요. 다시 수업이 다 아까도 영어인데 언제부터 새벽 6시부터 몇 살 때? 그거는 이제 영어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것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아침에 막 EBS 라디오 이런 것도 사서 막 교재 듣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읽기랑 듣기는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상태였고 몇 살 때요? 그 공부는 한 초등학생, 중학생 나이 때 이제 한 셈이죠. 네. 그리고 나서 고등학생 나이 때는 제가 혼자 찾아서 잡지도 읽고 책은 거의 책은 영어로 안 읽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기사들도 영어로 읽고 그래서 읽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였고 듣기랑 근데 미네르바 가서 말하기랑 쓰기 때문에 고생이 진짜 지금 조금 편해졌어요. 그때 1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일단 그 100% 그 환경에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 많은 페이퍼를 써야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네,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쓰는 거는 쓰기도 되게 친구들이 많이 봐줬고요. 네. 그게 확실히 옆에서 그 환경에 있으면서 좀 옆에서 도와주는 봐줄 사람이 있으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하기도 계속 써야 돼. 교수가 계속 지목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 막 계속 어버버 해도 막 계속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게 되고 몇 년 전에 어린이 책 읽기 프로그램을 이마영님과 함께 했던 아이 엄마입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그게 한 재작 3년 전인가 벌써? 아마도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이후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홈스쿨링 2년차가 됐대요. 영양. 현재 입장에서 아까 잠깐 나왔지만 홈스쿨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가는 데는 일단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를 안 가고 글쎄요 아까처럼 그 경험의 폭이 넓은 최대한 넓히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물론 되게 좋은 선생님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또 나보다 한두 발짝 먼저 앞서간 한 10살 정도 많은 좋은 형 누나들이 저한테 돌이켜보면 좋은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중학생 나이 정도 때 교회를 다니면 거기 청년부 형들하고도 많이 맨날 놀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중어중문학과 다니는 건 또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도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쓴 글도 막 보여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제가 10대 때 그 사람들이 다 20대였는데 제가 20대 때는 또 다 30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창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한 뭐 3, 4, 5년 차라 이 정도 됐을 텐데 또 어떤 그런 커리어적인 고민도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는 학교에 가야 어디 커뮤니티에 속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루 공부하는 양이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지금 미네르바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냥 1학년 때는 공부만 했고요. 그래서 그냥 잠자고 뭐 밥 먹고 그런 시간 외에는 다 공부했어요. 아까 잠을 하루에 몇 시에 자나 그랬더니 한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 9시 수업 듣고 그런다고. 그걸로 미뤄진다. 일단 절대적인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저는 좀 더 많이 걸려서 그렇지, 다른 친구. 영어로 공부했었으면 좀 더 자유시간도 많고 수월했을 텐데 네. 저는 한글로 하는 것보다 한 영어로 읽고 쓰는 게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한 3, 4배 정도 더 걸려가지고 네. 좀 더 빡셌던 것 같아요. 지금 동기생 중에 한국 학생들이 있어요. 저 말고 2명 두 명 있어요. 있어요. 그 친구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영어로 말하고 쓰고. 그 친구들은 둘 다 그 국제학교 나와가지고 고등학생 때부터 영어로 공부만 해가지고 저보다는 빨리 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질문을 또 주셨어요.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홈스쿨링을 하는 동안에 학교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불안하거나 앞날이 걱정스럽지는 않았는지요? 항상 걱정스러워 앞날이. 근데 또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되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많이 받고 또 어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도 그러니까 내가 대학생이면 그냥 저는 뭐 어디 대학에 뭐 무슨 과 그러면 그냥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는데 저는 또 막 내가 뭐 내 학교랑 막 이런 구글 절절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게 너무 약간 좀 번거롭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많았었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것들이 더 열심히 살았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나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좀 나만의 이야기가 있고 서사가 있다는 거니까 지금 와서는 좀 되게 장점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이제 너 학교 갈래? 엄마 아빠랑 집에서 공부할래? 이걸 6살 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언스클링으로 했다고. 그런데 그 동네 친구들은 다 학교 가, 낮에. 없어. 그런 걸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면서 엄마 저도 학교 다닐래요 라고 했음직도 한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너 학교 안 다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 학교를 다니다가 안 다녔으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경험해본 적이 아예 없으니까. 그래도 옆집에 누구는 가잖아. 근데 뭐 한 10대 후반쯤에 한창 뭐 진로도 고민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내가 학교 다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긴 했죠. 그래요. 공부 외에는 활동적인 뭐 좋아하냐? 별로 활동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원래 제 취미가 텍스트 읽고 다큐멘터리 보는 건데 학교 다니면서 제 취미를 잃었죠. 책을 한 권도 못 읽었대요. 과제하느라고. 너무 텍스트를 많이 읽으니까 또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전혀 텍스트를 또 읽고 싶지가 않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지 못하고 있죠. 안 하면서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얘기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얼굴은 굉장히 하얗고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애기 같은데 지금까지 자기 살아온 20몇 년 인생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좋은 거니까. 때가 되면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한 학년이 150명 정도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탈하거나 탈락하는 학생들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혹시 이유는 또 뭘까요? 중간에 그만둔 학생들도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좀,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가장 큰 단점은 좀 학교가 워낙 작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목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네. 수업이. 교양 과목 같은 게. 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라틴어를 만약에 공부하고 싶다 그런 게 하나도 없고, 학교에서는 맨날 이제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 공부하면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가르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완전 이제 세부적으로 세포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학교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이제 1학년 때 빨리 정해지는 경우에 그걸 바로 이제 시작하고 싶으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네. 또 창업한다고 자퇴한 애들도 한 2명 있고, 그다음에 이 학교 자체가 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내 생존을 또 네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막 피드백이 맨날 나오고 막 코멘트가 채점되고 이런 게 처음에는 되게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저처럼 약간 특히 더 내성적인 성격이면 약간 견디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학교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 나가는 경우. 지금 이제 3학기 때인데 네. 기대했던 거하고 어때요? 괜찮아요? 계속 나는 이탈하지 않고 중도에 졸업할 만 하겠어요, 이 학교가. 너무 힘들어서 이거 빼고. 아카데믹한 측면에서는 되게 저의 많은 지적 자극과 성장을 준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그냥 학교에서 1학년부터 뭐 파이썬이나 데이터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가르쳐서 그런 부분도 저는 좋았고, 대신에 뭐 이제 미네르바 들어가기 전에 학교 유튜브 영상 막 많이 봤거든요. 막 도시에 막 아름답게 다니면서 막 커피 마시면서 수업 듣고 막 이제 과자,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훨씬 기숙사도 안 좋고 4인 1실 태어나서 처음 살아봤어요. 4명이 살아요? 서울에서 이제 4인 1실 살아요. 저기는 샌프란시스코는 3인 1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네.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처음에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자기가 이 학교에 가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해야 그 시간을 거기서 견디거나 보낼만 하겠구나. 그리고 이마영 저자는 나는 디지털 리트러시가 앞으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지금 밟고 있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길 때 본인과 같은 길 언스쿨링을 원합니까? 물어보겠지만 이 질문을 진짜 항상 받은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제 1, 2년 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결혼해서 자녀까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근데 좀 배우자의 의사도 중요하고 내가 물론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뭐 그 자녀는 좀 먼 얘기니까 그렇게 치면 후배가 물어본다 그러면 여력이 되면 이때 여력이란 그때 여력이란 그러니까 홈스쿨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의 어떤 상황이나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직원도 중요한 것 같고 동생도 언스쿨링으로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공부를 마치고 생각하는 직업은 뭘까요? 직업은 그냥 지금으로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야, 뜻밖이다. 맨날 정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서 도전을 해서 이룬 게 제가 좀 네, 10대 시절에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썼네. 2권이나. 네. 질문이 이어졌어요. 주위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없다면 사장님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 있을까요? 또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가장 잘 통하고 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람들이었고, 또 같이 뭐 제가 21살 때 이제 파주에서 서울에 있는 쉐어하우스로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1년 동안 진짜 같이 열심히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이었던가 어떤 그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과 되게 좀 어떤 전우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이 없다면 일단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그런 사람들이랑 접촉면을 늘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같이 해보면 그런 것 알겠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도 지금으로서는 일단 학사를 받는 것도 너무 요원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 얘기 조금 더 하실래요? 저희 부모님도 뭐 되게 2분 다 책 좋아하시고 또 음악 좋아하시고 또 사회 문제에 관심 많으시고 그랬던 분이었고 그랬던 게 또 저한테도 많이 이어졌어요. 근데 부모님은 왜 그러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언스크린을 시키셨어요? 부모님이 그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그 청년부에서 막 그 여름마다 아울리치 같은 걸 많이 갔었대요.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막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에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막 공동체들 이런 데 다니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뭐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서 네, 그런 막 생각을 살짝 하셨다고 들었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책 읽고 글 쓰고 막 그런 거 좋아하는 분이셨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고분자 공학과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나는 좀 우리 자식은 좀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좀 점수 맞춰서 꽉 가고 그러지 않고 키워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고 할아버지 덕분에 10대 때 사춘기 없었냐고 그러셨나요? 저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그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보낸 시간이 많기도 했고 또 대화도 계속 꾸준히 많이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근데 그거 마음 놓을 수 없는 게 나는 40이 넘어서 왔어요. 자,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한다면 홈스쿨링이 어려울까요? 홈스쿨링을 하기 어려운 여건일 경우에 학교에 다니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가 홈스쿨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국가가 있는 한 공교육이 있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막 크게 대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너무 많이 푸시하지 말고. 마시고 좀 그러니까 스스로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이분은 이제 자녀가 홈스쿨을 하다가 한국 대학을 가려고 입시 공부를 하니 다시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간 느낌인데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입시 자체가 공교육의 결정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도 이제 비슷한 고민을 10대 후반에 많이 했었고 또 그러니까 미네르바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시를 혼자 한 셈인데 그때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혼자. 그때 왜 네. SAT 학원들도 많잖아요. 네. 그거 안 다녔어요? 그냥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계속 공부했어요. 집에 책 사서 문제 풀고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그냥 저는 이제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홍세화 선생님을 뵀을 때 사회에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발언권을 가지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제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근데 그 이제 능력을 갖추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수시로 평가를 받고 막 나의 인간성이 사라지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인간성의 형체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뭐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한국 대학의 학위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도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right problem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달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홈스쿨링으로 혼자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 대학을 가려고 다시 입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 괴롭다.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은 그 극복하는 방법은 1, 2, 3이 아니고 대학에 왜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 우리끼리는 그렇게 대학에 가려고 막 노력을 하고 돈도 많이 퍼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학벌이 어쩌고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을 때 네가 내는 목소리가 발언권을 얻으려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너가 충족을 시켜줘야 돼.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대학 학위를 필요로 하는 거라면 해야지. 어렵더라도 견뎌야지. 그 얘기인즉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대학에 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만 저자가 공부하고 있는 덕분에 저도 이제 좀 찾아보고 뭐 책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그 해결력을 가진 인재를 키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실제로 이 학교의 졸업생이 이제 그 2해밖에 안 지났지만 실전에 투입하자마자 뭐 제 몫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는 이제 그런데 미국이든 어디든 일터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루하루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많이 하는 얘기지만 문제가 뭔데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주신 질문에도 그런 각도에서 답이 아니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 질문까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또 인문학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분리되지는 않는다고 느끼는지 그 미네르바 친구들을 보면은 좀 자기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그 인식이 되게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 여권도 막 한 4개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시민권도 되고. 네. 수 여권이 있고. 그러니까 다들 막 엄마는 어디, 아빠는 어디 이렇게 섞인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제가 한국인이라는 좀 인식이 강한 편이고 한국 사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제가 이제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도 다 한국에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제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다고 뭐 미국의 퍼블릭 섹터에서 일할 수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싶은 건 확실하고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어느 나라 갈지는 잘 모르고요. 네. 인문학과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금 레벨에 지금 배우고 있는 레벨에서는 분리됐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누구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이제 과학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게 과가 남을 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문이 신학으로 시작했다, 철학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점점 다 나뉘잖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미네르바에 들어올 때 나의 문제의식은 어떤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좀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정교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미네르바를 들어왔는데 한 1년을 해보니까 일단 너무 바쁘고 인풋이 너무 많고 나의 문제의식 이런 건 다 사그라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되게 기능적 인간이 되는 것 같다. 네. 그런 고민을 이제 누군가 하고 최근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능적 인간이 돼야만 하고 되는 것이 좋은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왜냐면 이게 모든 학문이 다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가 된다는 거는 어떤 굉장히 기능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대신에 이제 그 학문이 어디서 왔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꼬리를 내려가다 보면 아직은 이제 되게 얕은 학부 레벨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맨날 수학 문제 풀고 알고리즘 맞추고 코드 짜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에 읽었던 뭐 책이나 했던 고민들 이런 거랑 조금 많이 다르다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레벨에서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더 충분히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학교에 돌아가면 또 과제합니까? 내일 제출인 네. 과제가 하나 있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딴 데 좀 뺏겼네요. 그리고 과제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잘 배분을 해야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점점점 우리 그 이마영 저자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유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책을 꼭 한번 좀 읽어보세요. 오늘은 이 책에 담긴 얘기를 부분적으로밖에는 다루지를 못했는데 책을 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우리 어른들이 보시기에 우리 20대, 10대들이 너무 나약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구나. 또 우리 아이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 같은 것도 생기시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책방에 오셔서 사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서라도 학교는 하루도 다니지 않았지만 사서 한번 꼭 읽어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마영님도 하여튼 좋은 평가 받고 무사히 졸업하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